3월부터 석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미국이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3조 달러 이상의 돈을 풀었어요. I've never signed anything with a T on it. I don't know if I can handle this one much. But I wanted that to be a nice signature. 풀린 돈,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정확한 거는 제 주머니로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요. 3조 달러라는 게 진짜 얼만큼인지 솔직히 감이 안 와요. 3조 달러니까 더 많이 풀었구나 이 정도로밖에 느낌이 안 와요. 3조 달러면 3,300조 원 정도 됩니다. 3,300조. 와. 요즘 비트코인 관심 많으시죠? 한번 같이 보시죠. 아쉬워. 2017년 뭐야? 현기증 나요. 이거 심장 박동수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비트코인이 지금 그래프에서 봤듯이 2016년만 하더라도 1비트코인에 4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러던 게 몇 년 전 비트코인 광풍이라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1000배 올랐네.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1비트코인이 2천만 원 선에 도달했거든요. 지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늘 보니까 4,200만 원을 돌파했던데. 1,200만 원. 저번 달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에 이제 남편이랑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2,500만 원이래. 지금 근데 더. 와 미쳤다 이랬어. 그냥 진짜 미쳤다. 12월 달이요? 12월. 그러니까 지금 3주 전. 어머. 제가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뭘 사 이랬는데 그 후로 너무너무 오르는 1,500이 거예요. 올랐네요. 너무너무 올라서 저는 저 중간쯤에 그래서 샀어요. 샀대. 네. 샀는데 살 때 남편이랑 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실행력이 좋아요. 실행력이 끝장나요. 같은 수업을 듣고도 네. 현희 씨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책상 밑에서 뭐 할 때가 있는데 바로바로 실행에 옮기는 게 아닌가. 그리고 미래 수업 끝나면은 항상 다음 주에 만나면 뭘 투자하고 와요, 저한테. 수업만 끝나면 뭘 해? 이 상황에서 제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저 비트코인 바로 다음 거를 하나 샀어요. 뭐 좀 2천만 원어치 샀어요. 와. 저게 암호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혹시 제가 기계치거든요. 세상에.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썼어요. 네, 써놨어요. 이거를 제가 어딘가에 놨어요, 가방에. 근데 이거 소식 듣고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행이 없으니까요. 진짜예요? 그 돈을 못 찾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 나왔어요. 뉴스를 봤는데 몇 천억 네, 주인을 2,600억인가를 찾는다고. 암호를 까먹어가지고 못 네. 찾는 외국인. 밑에 비밀번호 찾기 없어요? 그럼?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저도 없어요. 나의 첫 애완동물의 이름은 대장품 이름은 진짜 아무. 뉴스 볼 때마다 배가 아파요. 지금 보니까 뭐 JP모건에서도 비트코인이 아마 한 1억 6천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도 와. 떴는데 또 반대로 완전도 이제 비트코인의 폭락 이제 일어날 거라는 그런 기사도 떴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모든 현상의 뿌리에는 달러가 있다. 달러가 핵심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막 비트코인을 열띠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도 그 중심은 달러 때문이라는 게 마치 달러가 이렇게 날개짓을 한번 하니까 비트코인이 막 광풍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달러의 나비 효과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달러,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 모든 게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올라가요. 가치가 떨어지지 돈의 가치가 않을까. 떨어져요. 그렇죠. 돈이 휴지 조각이 되죠. 맞아요.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는 상승하죠. 네. 2차 대전 때 보면 돈 한 박스를 가져다 줘야 빵 한 덩어리를 살 수 있는 초인플레이션 사진이 있습니다. 한 번쯤 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맞아. 우와. 어머. 1 빌리언. 1 빌리언 마크. 세상에. 다니엘은 이런 사진 많이
보지 않았어요? 봤어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는 돈을 손수레다가 놓고 이렇게 빵 사러 가기도 했고. 진짜 종이 조각이네요. 네, 그리고 23년 보니까 이제 그 달걀 하나 있잖아요. 네. 계란 하나에 6월 달에 보통 계란 하나에 800마크 정도였는데 같은 해 12월 달에 계란 하나 얼마였냐면은 3,200억 마크였어요. 3,200억 마크였어요. 하나에? 뭐라고? 하나에? 하나에. 계란 하나에. 와, 에그코인. 에그코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반년 안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간 거죠. 우와, 대박이다. 그냥 돈의 가치가 아예 없어져 버렸네요. 미국이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보시는 바와 같이 1조 3천억 달러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석 달 만에 3조 달러를 풀었어요. 보통 이 정도의 돈을 풀려면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한 6, 7년 걸렸었는데요.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위기를 달러를 푸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돈을 풀어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사들였습니다. 사실 이건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기축통화는 정확히 뭐예요? 여러분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비행기 티켓 끊고 그다음에 뭐 합니까? 환전. 그래요. 달러가 이렇게 여행할 때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무역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처럼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달러는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로미터. 달러가 많이 풀려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사실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달러가 많이 풀리니 다 엄청 풀어. 유로화와 엔화도 지지 않으려고 작년에 같이 엄청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네요. 세계 금융시장이 같이 출렁거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불안해요. 예, 돈이 많이 풀리니까 불안하시죠? 예. 사실 달러가 많이 풀리면, 즉 약달러면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이 강세를 보입니다. 최근에 암호화폐가 급부상한 것도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많이 써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달러랑 연관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 혹시 작년에 금값 많이 올랐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8월까지만 해도 금과 비트코인은 사실은 동행성이 강했어요. 같이. 그런데 그 이후 금과 비트코인이 디커플링 됩니다. 디커플링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작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D가 들어가니까. 지난번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디커플링을 했던 걸 서로 빼서 던져. 그게 디커플링이야.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굳었잖아요. 그렇죠. 디커플링 이미지. 디커플링 이미지는 뭐야? 씁쓸한. 그래프 한번 보시죠. 금과 비트코인 시세인데요. 같은 흐름으로 가다가 작년 10월부터 서로 각자 달라지네. 갈 길을 갑니다. 잘 가. 어머 완전 달라졌네. 왜 그렇지? 어떻게 금이 저렇게 떨어지죠? 왜 이렇게 됐냐면 미국 정부가 금과 은값을 대대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거든요. 질문인데 금융당국에서 금값, 은값을 규제하는 이유는 그냥 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금값이 오른다는 거는 달러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거니까 금값을 또 이렇게 안정화시키려는 건가요? 금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이건 달러에 대한 사실은 불신을 의미해요. 미국으로서는 이 달러에 대한 불신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서 금값을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억누르는 겁니다. 예. 근데 교수님 금이나 은을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데 그럼 미국이 사실 불안하면 비트코인도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은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비트코인은 거래소가 세계에 수백 개도 넘어.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 규제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를 하려면 세계 각국들과 이 공조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옛날에 금 거래 자체를 한 40여 년간 아주 못하게 막았던 나라예요.
미국 국민들이 금을 소지하거나 거래하면 10만 달러의 벌금과 10년의 징역을 상리겠다고 해서 미국이 그랬어요? 예. 아니 금으로 공산당도 예단하고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야, 니네 금 거래하면 안 돼. 이거를 할 수 있어요? 그 금리도 못해요? 예. 금리 정도는 너무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레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기는 지금 위험스러운 거죠. 예. 진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요. 사실 아무리 비트코인 뉴스가 나와도 뭔가 독자적인 다른 어떤 것과도 이렇게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그 시작,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달러를 많이 찍어내는 것에서 비롯됐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아 달러가 남의 나라 돈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달러가 우리 경제와 내 자신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이제 조금 느껴지십니까? 네, 너무 느껴져요. 너무 느껴져요. 지난 50년간 부자의 핵심은 바로 달러였습니다. 여러분, 청어라고 아세요? 청어 물고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선. 찬바람 불 때 요즘 참 요거 과메기에. 과메기에 소주 한 잔 끝장나는 건데. 갑자기 청어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이 한 병 정도의 청어가 자본주의와 달러의 씨앗을 만들어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청어가요? 청어가 자본주의의 시작이었다고요? 옛날에 막 조개 껍질로 화폐 대신 사용한 것처럼 막 청어로 거래한 건가요? 네, 그렇기도 했어요. 청어가 진짜 그래요? 동고기라고 그래서 그게 표준화돼서 화폐로도 쓰였어요. 아 동고기. 자,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야기는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92년) 스페인 왕국이 이베리아 반도를 통일하면서 기독교 왕국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나 이슬람 교도들한테 강제로 개종을 명령하면서 개종하지 않으려면은 3개월 내에 이 땅을 떠나라라고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스페인 왕국에 가장 많이 살았는데 무려 37만 명이 추방길에 올라서 알거지로 비교적 종교의 자유가 있던 네덜란드 저지대 지방으로 가서 정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로 생업을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청어. 맞습니다. 당시 유럽 전체가 이제 기독교 국가였었는데 금식일이 한 4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금식일에는 1년에요? 예, 육식을 못 먹어요. 그쵸. 그런데 생선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이 절임 청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런데 절임 청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소금.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이 천일염을 들여다 절임 청어를 만들어서 대박이 납니다. 아, 똑똑하다. 그러니까 소금의 상권을 장악한 유대인들이 청어 산업까지도 이제 장악하게 되고 청어가 더 화랑이 되니까 청어를 잡을 고기잡이 배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고기잡이 배뿐만 아니라 화물선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유럽의 화물을 싹쓸이합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이 그 중개무역 기지가 돼요. 그러니까 무역이 발달하면 뭐가 발전하죠? 금융과 보험이에요. 그리고 나서 네덜란드가 동양하고의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근대적 의미의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서로 잘 교환할 수 있게 주식 거래소도 같이 열어요. 그리고 암스테르담에 전 유럽의 물건이 다 모이다 보니까 돈의 종류가 한 1000가지도 넘어. 그러니까 자기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암스테르담 은행을 만들어서 그거를 길도화로 통일을 해냅니다. 아. 그러니까 세계 첫 번째 중앙은행격인 암스테르담 은행이 설립이 돼요. 청어로부터 이렇게 주식회사, 주식거래에서 중앙은행이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청어가 자본주의의 씨앗을 잉태했다는 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신기하다. 그냥 괜히 알쓸신잡 지금 코너 속의 코너 같이 지금 많이 알고 갑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달러가 갑자기 부상을 하고 이 길더화의 지위를 달러가 가져가게 된 거죠? 예, 네덜란드 좋은 질문 시작인데. 주셨는데요. 네덜란드의 통치자였던 빌렘 3세가 네. 영국 왕이 계승 서열 1위였어요. 네. 이 양반이 영국 왕이 돼서 떠나니까 유대 금융인 8,000명이 왕을 쫓아서 같이 영국으로 넘어가요. 이때 네덜란드 금융이 또 통째로 영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구나. 네덜란드의 빌렘 3세가 영국에 와서는 윌리엄 3세가 돼요. 윌리엄 3세가 이제 왕이 돼서 보니까 프랑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함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협조를 구합니다. 당신들이 네덜란드에서 나를 도와줬듯이 이번에도 한 번 더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쟁 기금 모금 기구라는 걸 만들어서 자본을 모아요. 펀드라. 그리고 왕하고 이제 딜을 합니다. 왕께 저희들이 모은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왕께서는 저희들한테 원금은 갚으실 필요 없고 이자만 매년 8%를 주십시오. 대신 왕께 빌려드리는 이 금괴, 즉 왕의 채무증서를 담보로 저희들이 은행권을 발권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대박. 이거 뭐죠? 무슨 의미죠, 신사임당? 은행이 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화폐 발행권을 갖겠다는 거죠. 와, 나도 이런 멋진 말 한번 해보고 싶다. 돈 찍어낼 수 있는 권리를 줘. 맞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거기에 이자만 갚으면 된다고 하니까 오케이 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딱 답을 그것만 한 들으면.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거를 주식회사 영란은행으로 전환을 합니다. 은행으로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왕의 채무증서가 오면은 돈을 찍어서 이제 왕한테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된 거죠. 즉 영란은행. 국채와 화폐 발행이 이제 연결된 겁니다. 영란은행은 영국의 중앙은행인데 이게 국가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주식회사. 그때 당시에 왕이 아니야 그냥 내가 원금까지 다 갚을게. 그러면서 그 권리를 주지 말았어야 되나요? 당시 왕으로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겠죠. 생각할 여유가 없었구나. 지금 생각하면 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 지폐가.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금과 종이에 불과. 교환하는 증서를 만든다는 건 유대인의 아이디어였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금장들이 금을 생호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금을 받고 금 보관증을 내줬고 그 보관증이 시중에서 화폐 구실을 했었던 시기예요. 실제로 그때도 이미 그렇게 됐고. 그러면은 그때 시중에 돌아다니던 금 보관증을 자기네가 다 통합해서 우리만 찍겠다 이렇게 그 권리를 달라고 한 그렇죠.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독점화됩니다. 와.